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준TV의 박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준입니다. 이번에도 이제 한준 박찬의 유럽 축구 심층 토론. 저희가 이제 분데스리가 중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처음 이제 인사를 드렸었고, 또 10여 년 전 이제 구자철 선수의 아우크스부르크 활약을 만담 중계라고 하면서 좀 재미있게 전해드리면서 네.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엔 한준TV에서 또 그때보다 좀 더 편안하고 즐겁고 또 다양한 이야기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제가 분데스리가 중계 오래 해가지고 분데스리가 애정이 많은데, 분데스리가에서 키운 손흥민이 지금 PL에서 정말 만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제 포스테글로 감독 하에서 또 스트라이커로서 대단히 좋은 활약을 올 시즌에 또 이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오늘 한준 박찬 유럽 축구 심층 토론 손흥민 스트라이커로 지나 원래 9번 역할도 잘했다. 이런 주제로 좀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영국 언론에서 사실 손흥민 선수가 커리어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네. 9번 역할로 이제 새롭게 자신의 커리어를 재탄생시켰다고 하는데, 글쎄요, 저희는 손흥민 선수를 오래 봤잖아요. 그렇죠. 원래 스트라이커였습니다. 네, 함부르크 시절에 이제 스트라이커로 또 활약을 했고 레버쿠젠 시절에서도 이제 스트라이커로 또 좋은 활약을 이어갔던 기억이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손흥민 선수가 스트라이커로서의 이제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못 받았을 뿐이지, 또 이런 부분들이 저희의 생각만이 아니라 리버풀의 레전드이자 잉글랜드 축구 레전드인 존 반스까지도 네. 이렇게 좀 세게 말을 했어요. 케인에 종속돼서 케인의 공을 줘야 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그런 능력을 못 발휘했을 뿐이지, 이제 케인이 나가니까 네. 살아났을 뿐이다. 진화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대체 어떤 얘기인지,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왜 스트라이커로 본래 잘해왔는지를 저희가 전체적으로 돌아보려고 하는데, 네. 일단 손흥민 선수가 이 홀란 선수 11골에 이어 올 시즌 현재까지 프리미어리그 8득점으로 공동 2위인데, 사실 이 결정력은 홀란 이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손흥민이 올 시즌 그 빅찬스 전환율이 무려 85.7%. 빅찬스를 만났을 때 그냥 골이다. 예. 네, 거의 실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10번의 빅찬스는 9번은 넣는다는 얘기니까 거의 한 번 정도 놓치는 정도인데, 아시다시피 홀란도 물론 좋은 공격수고 살라도 좋은 선수예요. 근데 네. 맨시티, 리버풀, 물론 올 시즌 토트넘도 잘하긴 하지만 이 팀들은 오랫동안 잘해왔고 굉장히 강팀들이고 기회가 굉장히 많이 주어지는 팀들이다 보니까 빅찬스 놓친 것도 어마어마해요. 예를 들어서 네. 홀란 선수 올 시즌 빅찬스 놓친 게 1인데도 11골을 넣었잖아요. 그걸 대입하면 만약 이 손흥민 선수의 이 빅찬스 득점 전환율을 대입해서 맨시티에서 홀란 자리에 손흥민이 있었다. 그러면 손흥민 선수 지금 20골 넣었어요. 이미 20골을 넣었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홀란 놓쳤던 빅찬스를 골이 들어갔다라고 계산을 해보면 손흥민 선수가 20골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라는 얘기인데, 예. 그만큼 지금 올 시즌 이 손흥민 선수가 빅찬스에서는 거의 놓치지 않는다는 얘기군요. 예. 근데 그렇게 빅찬스를 잘 해결하는 선수라면, 그게 강점인 선수라면 왜 윙으로 씁니까? 그러네요. 그게 네. 말이 안 되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스트라이커로 써야지 그런 기회들을 많이 받고 많이 넣지. 사실 포스테콜로 감독이 히샬리송을 측면으로 이동시키고 손흥민 선수를 앞으로 올린 이유가, 히샬리송 선수를 처음에는 스트라이커로 쓰고 손흥민 선수를 왼쪽 윙으로 쓰다가 기회를 너무 놓치고, 또 손흥민 선수도 계속 뭔가 그 팀의 보조자 역할? 약간 이런 것만 하게 되니까 둘 다 포텐이 다 안 터진 거잖아요. 그런 네. 가운데 손흥민 선수를 딱 전바로 올리자마자 팀이 골이 막 터지기 시작했으니까, 손흥민 선수는 진화한 게 아니라 지금 이제야 원래 잘하던 역할을 맡았을 뿐이다. 근데 이게 한국 팬들인 저희의 생각만이 아니라 영국의 레전드, 특히 토트넘을 굳이 좋아할 이유가 없는 리버풀 레전드인 존 반스도 이야기를 했어요. 네. 자, 존 반스의 얘기를 이렇게 보면, 많은 사람들은 해리 케인이 토트넘을 떠나면 이 프리미어리그 최고 수준의 팀으로 도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끝났다.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지금 해리 케인 떠나고 난 이후에 이 손흥민이 최전방에서 팀에 좀 창의성을 불러 넣어주고 있고, 팀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활력을 얻은 느낌이에요. 그죠? 예, 우선 영국 분이니까 메디슨 얘기를 하긴 해요. 다만 네. 이제 메디슨이 와서 왜 잘하고 있느냐. 메디슨은 케인 선수도 물론 패스를 잘하지만, 이 선수는 이제 골을 넣는 것보다 패스에 더 집중된 선수니까, 이 선수가 이제 패스에 집중을 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게 해주니까 이제 네. 플레이가 잘 되고 있고 더 좋은 팀이 되고 있다. 이분이 이제 영국의 훈장도 받은 분이고, 리버풀에서 리그 우승, FA컵 우승, 리그컵 우승 다 이뤘고, 리그 올해 선수상까지 받았던 진정한 레전드이기 때문에 이분의 축구적인 식견은 의심의 여지가 없거든요. 네. 많은 한국 팬들이 케인이 손흥민 억제기야, 케인 때문에 손흥민이 못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게 이제 팔이 안으로 굽어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분의 얘기를 보면 실제 그게 맞습니다. 네.
자, 리버풀 레전드 존 반스가 토트넘 선수들은 해리 케인에게 종속된 채 플레이해야 했다. 요렇게 지금 해리 케인이 뛰었을 때의 토트넘을 평가를 했어요. 그리고 해리 케인이 떠났으니까 다른 선수들이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토트넘이 더 좋은 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근데 실제로 좀 그렇게 그렇죠. 되고 있네요. 예. 네. 토트넘 선수들은 해리 케인에게 종속되지 않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모든 팬들이 케인에게 집중하고 있었고 그가 어디에서 뛰든 공을 줘야 했다. 하긴 또 그럴만했어요. 그렇죠. 케인이 뭐 프리미어리그에서 왕자였고 예. 그리고 대표팀에서도 뭐 대단한 활약을 했었고 케인 눈치 안 볼 수 없었죠. 예, 뭐 눈치도 눈치겠지만 어찌됐거나 케인이 또 골을 잘 넣으니까 아, 그럼요. 일단 케인한테 주자. 약간 이런 선수들이면 당연히 나머지 선수들은 자기가 잘하는 거를 뽐내기 위한 경기를 하기보다는 케인한테 잘 맞춰주자. 케인이 골 넣게 해주자. 그러니까 사실 케인이 지금 현역 선수임에도 뭐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다골 2위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그리고 케인이 잘해줬기 때문에 토트넘의 성적이 났던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다른 선수들의 능력이 없느냐? 특히 손흥민 선수도 그만큼 골을 못 넣느냐?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물론 케인이 있을 때는 케인에 맞춰서 어떤 정도의 경기를 했겠지만 존 바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케인이 없다고 해서 그럼 토트넘이 못하냐? 케인이 없으면 다른 선수들이 자기가 잘하는 거 다 해주고 오히려 다양해지니까 네. 충분히 더 좋은 팀이 되고 있다. 그렇군요. 해리 케인이 지금 분데스리가 바이에른 뮌헨 가서 잘하고 있습니다. 뭐 리그 가리지 않고 잘하고 있는 선수인데 해리 케인이 있을 때와 지금 없을 때 토트넘은 또 확실히 달라져서 오히려 더 좋은 팀이 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양날의 검인데요. 그러니까 메시 정도면 달라요. 메시는 의존해야 돼요. 근데 메시 정도가 아니면 사실 어떤 한 명의 선수에게 의존하게 되면 그 선수의 컨디션이 안 좋거나 그 선수가 집중 마크를 당하면 조금 팀이 어려워지고 무엇보다 케인 선수는 축구 지능이 뛰어나고 결정력과 패스가 뛰어나긴 하지만 빠르지 않잖아요. 지금 네네.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엄청 빠르고 전방 압박도 많이 해주는데 물론 케인도 수비를 열심히 해주긴 하지만 속도감 있는 압박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손흥민 선수가 그런 전술적인 역할에 더 맞는 데다가 손흥민 선수의 결정력도 케인 못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케인이 안 좋은 선수라는 게 아니라 케인이 아닌 손흥민 선수를 스트라이커로 쓰는 게 토트넘의 전술이나 또 최근 현대 축구의 전술에서는 더 잘 어울리는 측면도 있다라는 것이죠. 네. 해리 케인이 최전방에 있을 땐 해리 케인한테 모든 것들이 집중되는데 손흥민이 최전방에 있을 때는 다른 선수들이 자기 능력을 충분히 그렇죠. 발휘하면서 손흥민도 살고 팀도 살고 바로 그거죠. 그런 시너지가 나고 있군요. 예, 그리고 손흥민 선수 본인도 최근에 이 스트라이커로 새로 뛰고 있는 거에 대한 영국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자기도 얘기해요. 나 서로 처음 뛰는 거 아닌데. 그러니까 분데스리가 저희들이 중계할 때 손흥민이 함부르크, 레버쿠젠 시절에 최전방 공격수로도 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골을 기록했었고요. 어릴 때부터 나 익숙한 자리였어요. 독일에서도 최전방 공격수로 활약을 했었습니다라고 인터뷰를 했죠. 예, 어릴 때란 얘기는 청소년 대표 때는 아예 원래는 스트라이커로 뛰었었고 네. 함부르크에서 뛸 때도 윙포워드도 물론 보긴 했지만 이 분데스리가 통산 그 포지션별 출전 기록을 보시면 왼쪽 윙어로 52경기인데 센터포워드 29경기, 세컨드 스트라이커 23경기. 즉 이제 이 중앙 공격수 역할을 모두 합하면 역시 똑같은 52경기를 뛴 겁니다. 그리고 네. 이 52경기에서 18골 3도움이니까 오히려 왼쪽 윙어로 뛸 때보다 더 많은 골을 넣은 것이죠. 그렇죠. 이게 지금 함부르크에서 만 18살의 나이에 데뷔골을 기록했을 때 현지 중계진이 그야말로 난리가 났었습니다. 쾰른을 상대로 한 경기였는데 그때 골키퍼 키를 살짝 넘기고 그대로 슈팅을 때렸잖아요. 예. 저 때부터 이제 월드 클래스 수준의 경기력이었어요. 예, 네. 이런 골 장면을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나왔었어도 찬사를 받을 장면인데 18살에 나온 거니까 천재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미 그때도 이게 골키퍼를 마주한 상태에서 해결하는 게 스트라이커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 덕목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미 갖고 있었다. 즉 손흥민 선수는 지금에 와서 9번 공격수로서의 능력을 진화시킨 게 아니라 원래 잘했다라는 겁니다. 네. 당시 판니스텔로였나요? 이 손흥민의 가능성, 잠재력을 엄청나게 좀 보고 본인의 이제 제자처럼 멘토처럼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뿌듯하겠어요. 손흥민 이렇게 활약하는 거 보면. 그렇죠. 판니스텔로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손흥민 선수를 나의 포지션의 후계자, 네. 공격수, 스트라이커로 본 거고요. 또 실제로 함께 훈련하고 뛰면서 그 능력도 배웠겠죠. 그렇죠. 그 당시에 제가 프리시즌 경기였나 첼시 상대로 존 테리, 예. 카르발류 제치고 이제 득점했던 장면도 기억이 나고 사실 손흥민 선수는 최전방에 갔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선수인데 지금 기록도 말해주고 있죠. 2012-13 시즌 함부르크 34경기 나와서 12골 2개 도움을 기록했는데 센터 포워드로 13경기 5골, 세컨 스트라이커로 4경기 1골을 기록했습니다. 윙어 자리에서도 이제 골을
기록을 했지만 뭐 최전방 공격수로서 충분히 좋은 활약을 했죠. 예, 이때도 이미 최전방 공격수로 가장 많이 또 뛰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고 세컨드 스트라이커도 중앙 공격수로 총체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중앙 공격수에 더 가까운 선수였다는 얘기예요. 저때 도르트문트가 그 클럽 감독이었죠, 그죠? 예. 저때 도르트문트가 그야말로 이 천하무적이었는데, 이 클럽 감독은 손흥민 만나면 벌벌 떨만해요. 그렇죠. 이때도 어린 나이에 손흥민 선수였고 이제 겨우 20살이 됐던 손흥민 선수인데 네. 또 이때 이 마인츠전과 호펜하임전의 득점도 대단했었던 게 이제 호펜하임과의 경기에서는 골키퍼를 제끼고 들어갔던 그 9번 공격수들에게 정말 고급 기술인 능력으로 골을 넣었었고 또 마인츠전도 이렇게 골대 앞에서 중요한 게 중앙 공격수로 뛰면서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최대 강점을 손흥민전에서의 가마차기 슈팅, 양발 슈팅 얘기하는데 문전 앞에서 좁은 공간 골키퍼 마주했을 때 이거 해결하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고 9번 스트라이커들에게도 월드 클래스 선수들만이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하는데 손흥민 선수는 분데스리가 시절에도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보여줬잖아요. 네, 사실 이 함부르크가 그 당시에 팀 그 성적이 좋지 않았잖아요. 매번 이제 강등 경쟁하고 참 어려운 팀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대 손흥민 선수가 저렇게 많은 득점을 했다는 건 놀라운 일이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트라이커로서의 능력은 원래 있었는데 지금 뭐 진화한 게 아니다. 그때도 똑같이 골을 잘 넣었으니까 네. 레버쿠젠에 가서도 초창기에는 그랬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게 13, 14 시즌 레버쿠젠 시절이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43경기를 뛰면서 12골, 7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윙어로 5골, 세컨 스트라이커로 7골을 기록했어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물론 이제 이때부터 점점 왼쪽 윙어에 가깝게 역할을 맡긴 했지만 그래도 중앙에 배치될 때 더 골에 근접하니까 중앙 지역에 있으니까 또 슈팅을 할 수 있는 코스가 다양해지니까 득점이 많이 나왔고 또 중요했던 게 지난 함부르크 시절에도 말씀드렸지만 스트라이크로 쳤던 이 도르트문트전에는 계속해서 골이 나왔고 네. 특히 저희가 골키퍼 제치는 거 얘기 드렸는데 이때 도르트문트전도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도르트문트의 지금 보니까 저 바이든펠러 골키퍼 같은데 예. 바이든펠러 골키퍼를 아주 멋지게 제쳐놓고 수비수들이 늦게 쫓아왔습니다만 또 골을 기록을 했잖아요. 예, 보통 이게 뭐 골키퍼 제끼고 빈 골문에 넣는 건 쉬워 보일 수 있지만 이건 빈 골문이 아니라 네. 선수들이 몸을 던지고 있는데 그 사이에도 골을 넣었다는 것 자체는 손흥민 선수의 엄청난 결정력과 집중력과 득점 감각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요행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 원래 스트라이커가 아닌 선수가 갑자기 이 자리에 와서 그렇게 골을 넣을 수가 없어요. 즉 손흥민 선수는 애초에 이 킬러 본능이 있는 선수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다만 이제 분데스리가를 떠나게 됐던 그 레버쿠젠에서의 마지막 시즌에는 그러한 중앙 공격수 역할을 많이 맡지는 못했었어요. 네. 당시에는 보니까 지금 14, 15 시즌이 레버쿠젠에서 이제 마지막 시즌이었는데 윙어로 38경기 15골, 세컨 스트라이커로 4경기 2골을 기록했습니다. 이때 사실 우리가 그 중계를 하면서 벨라라비, 뭐 차라누글루, 뭐 키슬링 이런 선수들이 있을 때였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마음고생도 좀 했어요. 예. 슈미트 감독 시절이었는데 결국은 손흥민 선수가 당시에 팀을 떠나면서 프리미어리그 입성했는데 제가 이제 손흥민 분데스리가 마지막 중계를 했던 기억이 나요. 이 예. 당시 채널에서 손흥민 떠나면서 굉장히 좀 많이 아쉬워했습니다. 예. 2015-16 시즌에 시작하고 나서 이제 몇 경기를 뛰고 떠났었기 때문에 또 아마 저기 하는 입장에서는 시즌 시작했는데 가네. 그렇죠. 채널에서는 그야말로 초상집이었죠. 예. 이게 막 계약 다 해놨는데 이거 어떡하나 이러고. 예. 그런 가운데 이제 토트넘에 가서 솔직히 첫 시즌에는 힘들긴 했어요. 프리미어리그 득점이 4골이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전체 경기 수를 보면은 뭐 유로파리그도 있었고 뭐 컵대회에서도 골을 넣었는데 그때 포체티노 감독도 윙어로만 쓴 게 아니라 스트라이커로도 꽤 많은 기회를 줬습니다. 네. 자, 세컨 스트라이커 그리고 센터 포워드 이제 최전방 공격수로 9경기를 뛰어서 6골을 기록했습니다. 오히려 측면 윙어로 뛸 때보다 더 많은 골을 기록했는데요. 그렇죠. 토트넘에서 첫 시즌에도 네. 스트라이커로 뛰어야만 그 골을 넣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토트넘에 적응을 했던 2016-17 시즌에는 무려 30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렸는데, 물론 이때는 이제 왼쪽 윙어로 더 많이 이제 뛰면서 이때도 많은 기록을 했지만, 그래도 이 센터 포워드와 세컨 스트라이커로 뛸 때 18경기 9골 3도움이니까 출전 시간 대비를 봤을 때는 측면에 있을 때보다 역시 중앙에 있을 때 더 많은 공격 포인트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2017-18 시즌은 13경기 4골 4개의 도움. 이 4골을 기록했고 도움도 4개를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최전방 공격수로 뛸 때도
시야가 상당히 좋다는 얘기죠. 예, 뭐 전체 기록도 18골 11개의 도움으로 이제는 토트넘의 확실한 주전 공격수로 자리매김을 했던 때인데 스트라이크로 뛸 때는 거의 웬만하면 공격 포인트가 나온다. 특히 이때는 리버풀을 4대1로 크게 이겼을 때 네. 이제 중앙 공간 뒤에서 화끈하게 엄청난 속도로 달려 들어오면서 그 속도를 살린 채로 골키퍼와 마주한 상태에서 정확한 피니시를 한 것. 역시 이게 중앙 공격수로서의 능력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가 이제 리버풀 무너뜨렸던 그야말로 이제 엄청난 스피드를 자랑하면서 득점을 했던 장면인데요. 그리고 이제 2018-19 시즌은 스트라이커로 24경기를 뛰면서 11골, 6개의 도움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때는 오히려 지금 스트라이커, 센터포워드, 세컨 스트라이커로 뛴 경기가 더 많았네요. 예, 이때가 아시다시피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 결승까지 올라가면서 역대급 시즌을 보냈는데 네. 후반기에 케인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위기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위기가 아니었다. 오히려 케인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니까 손흥민 선수를 스트라이커로 썼고 그래서 도르트문트, 맨시티, 아약스를 제치고 결승까지 갔는데 막상 결승전에는 케인이 그 약간 다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요. 돌아와가지고 경기를 그냥 그래요. 그때 만약에 좀 케인이 그냥 부상이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좀. 네, 모우라도 잘했는데 그러니까 손흥민 스트라이커 모우라 윙어로 하니까 네. 지금 막 잘 됐는데 이제 케인이 나 참고 나 뛸 수 있어 하고 나왔더니 다시 손흥민 윙 모우라 아예 빠지고 케인 딱 올라가니까 망했죠. 상당히 아쉬웠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네. 자, 이 맨시티를 탈락시켰던 챔피언스 리그 8강전에 이제 멀티골. 대단했었죠. 예, 손흥민 선수가 이제 오른쪽에서 가운데로 이제 문전 쪽에서 들어오면서 슈팅한 건데 아시다시피 왼쪽 윙어로 뛰었다면 이 자리에 와서 슈팅을 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손흥민은 왼쪽에 갖다 놔도 잘한다. 근데 최전방 공격수도 그 전에 충분히 했었고 잘했다. 예, 그리고 재밌는 게 토트넘을 취재하는 영국 기자들이 좀 일부는 깊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네네. 토트넘에서도 이미 스트라이크로 뛰면서 되게 잘해왔기 때문에 우리 팬들은 손흥민을 스트라이크로 써야 되는데 케인 때문에 못 뛰는 거다라고 늘 생각해 왔는데 갑자기 지금에 와서 손흥민이 이제 9번으로 진화하고 있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래 잘하는 건데. 기자들이 좀 경직돼 있었나 봐요. 예. 그러니까 이제 토트넘의 최전방 공격수는 케인이야. 이게 머릿속에 워낙 강하기 때문이니까 손흥민이 공격수로도 충분히 좋은 활약을 했었는데 그죠? 그렇죠. 그럼 다 잊은 거예요. 예, 그런 가운데 네. 2018-19 시즌 챔스 활약뿐만이 아니라 그 케인이 이제 뛰지 못했던 기간 동안 프리미어리그에서 이 득점 기록 보세요. 이때는 이 센터포워드로 24경기를 뛰어서 11골, 6개의 도움을 기록했고요. 세컨 스트라이커로 2경기 1골. 최전방 공격수로 더 많이 뛰었죠. 예, 지금 보시면 첼시전, 레스터전, 에버튼전, 이런 경기들 주르륵 이제 뛰면서 거의 연속 득점에 가까울 정도로 많은 골이 스트라이커로 뛰면서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중도의 무리뉴 감독이 부임했던 2019-2020 시즌 같은 경우에도 스트라이커로서 10경기 6득점 4도움이니까 경기당 1개, 세컨드 스트라이커 때의 기록을 포함하면 총 11경기 7득점 5도움이니까 경기당 1개 이상의 공격 포인트가 나왔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스트라이커였고 스트라이커로도 잘하고 있다는 걸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예, 그리고 이제 무리뉴 감독이 풀 시즌을 치르던 2020-2021 시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레프트 윙어로 엄청나게 많은 공격 포인트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손케듀호라는 이 전술 조합을 이때 완성시켰어요. 그 얘기는 손흥민 선수가 왼쪽 측면에는 있지만 중앙 공격수인 케인이 가짜 9번으로 내려오고 손흥민 선수가 이제 올라가니까 왼쪽 윙어로 뛰긴 했는데 사실상 경기를 뛴 위치는 중앙 공격수로 뛴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렇게 골이 많이 나온 거고요. 또 그런 와중에 또 센터포워드로 뛴 경기는 8경기 4득점 5도움이니까 공격 포인트가 역시 1개 이상. 즉 손흥민 선수는 스트라이커로 뛰면은 항상 골을 넣는다. 네. 근데 22-23 시즌은 손흥민 선수가 이제 콘테 감독 아래에서 굉장히 체력적으로나 좀 힘든 시기였잖아요. 이때는 미드필드까지 소화를 했어요. 그죠? 거의 미드필드로 뛰었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트라이커로서의 기록이 없는 거는 이때 스트라이커의 기록도 기록이지만 몸 상태도 안 좋았어요. 힘들었어요. 많이. 이때 솔직히 손흥민 선수도 기회를 좀 많이 놓치긴 했어요. 저희들이 토트넘 경기 볼 때 좀 많이 안쓰러웠던 시즌을 기억합니다. 근데 그거는 저희가 몰랐잖아요. 탈장 부상이 있었기 때문에 속도가 떨어지고 아프니까 이거는 이제 그 비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때는 스트라이커를 뛰면 못했다. 왜냐면 몸이 아프니까. 다만 그럼에도 공격형 미드필더, 즉 측면이 아니라 중앙에서 뛰었을 때 리그에서 10골 넣었는데 5골이 중앙에서 뛸 때 나왔다. 즉 역시나 손흥민 선수는 사이드가 아니라 골대를 바로 볼 수 있는, 골대에서 좌우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중앙에 놔야 잘한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스트라이커로 최근에 이제 손흥민 선수가 워낙 좋은 활약을 하고 있는데 토트넘 일정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월 7일 화요일 새벽
5시 프리미어리그 11라운드 첼시전입니다. 이 첼시전 하면은 또 이제 포체티노 감독을 상대한다는 거 이것도 아주 흥미로운 일이고요. 존슨이 또 최근에 좋은 활약을 하고 있어서 또 손흥민과의 어떤 연계도 기대가 되죠. 예, 사실 뭐 클루세스키도 좋은 선수지만 이 선수가 조금 타이밍도 느리고 또 컵백의 밀도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또 히샤이송도 좀 잘해주고 있지만 존슨의 이 경기력과 속도감과 호흡이 좋거든요. 존슨이 나올 때마다 손흥민 선수에게 어시스트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존슨과 함께 뛴다면 이 첼시전 손흥민 선수의 또 한 골도 기대가 되고 아시다시피 첼시가 지금 뭐 굉장히 부진하기 때문에 런던 더비 활약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 네. 뒤에도 코리안 더비가 또 있어요. 그러네요. 이제 울버햄튼 이제 원정길에 나서는 토트넘 11월 11일 토요일 이제 9시 30분. 이 시간이 너무 좋네요. 예, 이때는 정말 황희찬 선수도 잘하고 있으니까 네, 어느 한 팀을 응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요. 두 선수 다 화끈하게 골 많이 넣으면서 재밌는 경기, 멋진 경기 보여줬으면 네, 좋겠습니다. 난타전이 펼쳐지길 기대하겠고 손흥민과 황희찬이 다 골 넣길 기대하는 11월 12일 빼빼로데이 때 예. 저희들은 또 즐거운 이 프리미어리그 관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도 한준TV 이렇게 박찬 캐스터와 함께 또 깊이 있고 또 신나게 한국인 선수들의 소식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찬 한준이었습니다.